오케이. 자, 110페이지예요.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가 나와 있는 애들 풀 거예요. 이렇게 위에 보기를 반갑게 대하는 날까지 뭐 딱히 볼 거 없고 그 다음 보기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첫 번째 사례와 상황을 제시하는 보기들이 있다더라 라는 것들. 밑에 스텝 1 볼게요. 지문을 읽으면서 개념, 원리, 관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니? 이 얘기인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문에 나오는 일들을 요약해야 한다. 스텝 2. 보기의 상황 사례에서 이러한 핵심 구조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파악한다. 사실 이 스텝 2는 다음 이야기예요. 아까 방금 강조한 것처럼 지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얼마나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111페이지 볼게요. 예문 나와 있으니까 얘 한번 살펴볼게요. 리버만이라는 사람은 타인의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거울 체계가 타인의 신념 동기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라고 보았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일단 기다리. 또 거울 체계가 관찰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되면 그 후에 심리화 체계가 의식적인 노력과 몰입을 통해 작동된다라고 보았다. 핵심되는 단어는 두 개예요. 누구랑 누구? 거울 체계하고 심리화 체계. 질문을 던지면 거울 체계. 타인의 신념 동기에 대해 왜라고 질문을 던지면 심리화 체계. 거울 체계가 먼저 작동한 다음에 심리화 체계가 의식적인 노력과 몰입을 통해 작동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요소는 거울 체계와 심리화 체계가 언제 작동하는지, 거울 체계가 작동한 다음에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 라고 하는 순서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도대체 이 얘기가 뭘까? 라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들은 처음 보는 지문을 준 다음에 너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니?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거 내가 지문 너네 처음 보는 걸 건데 이 지문 던져줄게. 그리고 내가 몇 가지 물어볼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 지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맞추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 맞추러 가야지 지문 이해하고 문제 틀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할 거예요. 밑에 관점을 제시하는 보기도 있다더라 라는 것들. 보통 문제의 유형은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라, 윗글에 누구가 이거에 대해 보일 반응을 살펴보아라 라는 이야기는 위의 문제, 윗글의 땡땡과 보기의 세모세모를 비교하라 라고 해놨는데 비교라는 말이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네들이 분명 다르거든? 차이점 찾아내라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 윗글의 땡땡이 보기의 세모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는 윗글의 땡땡이 한 말을 옆에 지문에다가 요약해 놓을 수 있니 이거예요. 수능 독서의 제일 큰 틀은 길게 나와 있는 지문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 그래서 긴 내용의 지문을 자꾸 줄이는 연습을 하시라 라는 것들. 다음 112페이지 볼게요.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보기. 자료를 참고하면서 읽어봅시다. 시각 자료라는 건 수능 문제에서의 시각 자료 줄 수 있는 거는 거의 요 유형에서 끝나요. 이렇게 그림이나 이미지를 주거나 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그림으로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시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는 그래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림 이미지 그 다음에 도식화되어 있는 것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거의 고3 학생들한테도 습관적으로 이야기해 놓는 건데 그림이나 이런 애들 밑에다가 뭐라도 써. 지문을 보고 뭐라도 써. 아, 저는 쓸 말이 없는데요 라는 말이라도 써. 그거 지금 습관 들여야 되는 거니까. 밑에 나와 있는 거 됐고 C에 나와 있는 거를 좀 한번 얘는 설명해 볼게요. 얘는 그래프죠.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X축하고 Y축입니다. 이 그래프는 항상 보통 경제학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수학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사분면 이야기 나오는 건데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나요를 나타낸 게 이 그래프인 거잖아. 그러면 S 한번 살펴볼게요. 요 직선을 살펴보면 어때? 노동량이 증가할 때 임금도 증가한다. S 다시의 경우도 어때요? 노동량이 증가할 때 임금이 증가한다. 이 정도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되지. 선생님, 저는 조금 더 다른 거 찾아낼 수 있는데요. 뭔데? S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량이 0,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어느 정도 줍니다. S 다시도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어느 정도 주는데요. 잘했어. 또 뭐 있어요? S에 비해 S 다시의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의 ABC 이렇게 나오죠? 이거 100% 지문에서 설명해 줘요.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도 쓰라고 했었던 거, 요 A에 해당되는 내용 옆에다가 쓰고, B에 해당되는 얘기 옆에다 쓰고, C에 해당되는 얘기 옆에다가 써 놓으시라고. 그게 문제를 풀고 오히려 쓰는 시간에 비해서 문제 푸는 시간을 훨씬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라도 써라 라고 늘 강조드립니다. 113페이지 예문으로 원리파하. 이제 여기 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세기 초 막스 셀러는 이전의 경험과학의 인간에 대해서 창출한 개별적 과학적 지식만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답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 과학만으로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답을 찾고 싶거든. 총체적인 이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철학적 인간학을 탄생시켰다. 첫 번째 단락에 작은 따옴표로 묶어놓으면 거의 글 전체의 핵심 단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네모. 철학적 인간학은 선생님 그 말 처음 보는데요. 괜찮아. 설명해 줄 거거든. 경험과학적 연구 성과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다른 생명체와의 차별된 인간의 본질을 균형하는 것이다. 무엇을?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한다. 어떻게? 다른 생물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동물과 인간은 이러한 점에서 달라. 그래서 인간이지. 대표적인 학자로는 셀러 이외에 헬무트 플레스너, 아놀드 갤런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의 지문 뭘로 이어져야 되겠어요? 셀러는 뭐라고 얘기했다. 헬무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다. 아놀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겠지. 진짠가 한번 살펴볼게요. 셀러는 좋아. 셀러 이야기지. 세 번째 단락 봤더니 플레스너는 그러네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갤레는 그러네. 우리 지문을 잘 예상하고 읽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 셀러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뭐가 다른가? 인간과 동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정신을 가지고 있고 정신작용의 하나인 자아의식에 의해 외부 대상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까지도 대상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는 정신작용이고 이러한 자아의식은 충동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셀러씨, 인간과 동물은 뭐가 다른가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정신이 있고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스스로 반성할 수 있죠. 옆에 지문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 무슨 인간학의 개념? 철학적 인간학의 개념. 다른 동물과 차별화된 인간 본질을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셀러. 셀러는 뭐라고 이야기했다? 정신이 있다. 옆에 쓸게요. 자아의식이 있다. 세 번째 단락, 플레스너 보러 갈게요. 플레스너는 생명체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다. 어디에다 밑줄 칠 거야? 생명체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그에 의하면 독립성이 없어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식물과 달리
우리 이 지문은 식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밑줄 안 될 거야. 독립성이 있는 인간과 동물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적응해 갈 수 있다. 독립성이 있는 인간과 동물. 그런데 플래스너는 동물이 자신만을 중심으로 환경에 적응해 간다라고 하면 밑줄 인간은 자기중심적 삶과 일정한 거리를 지니는 탈중심성을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탈중심성이라는 인간만의 특성으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옆에 정리된 거 보러 갈게요. 세 번째 단락. 플래스너의 철학적 인간학.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독립성. 또 하나만 더 쓸까 뭐? 그렇지. 탈중심성. 잘하고 있어. 네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철학적 인간학의 또 다른 학자인 갤레는 동물학자 포르트만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포르트만이 갤렌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합시다. 인간의 본질을 밝히려고 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태어나 자연에 적응하기 어려운 결핍된 존재. 그렇잖아요. 야생동물들 보면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막 걷고 뛰고 다니고 그래. 근데 인간은 이거 적어도 한 13, 14까지는 키워줘야 혼자서 살 수 있지 않나? 아무리 자연 상태라고 해도. 이러한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인간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고 누가? 인간은 행위를 한다. 행위에다 밑줄. 나아가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생존에 적합한 문화를 창조한다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문화에 다시 영향을 받아 특정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어머,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문화의 한 형태인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의 영향으로 사회적 제도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은 충동을 억제하는 행위를 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제도의 틀 안에서 어느 정도 타율적 삶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의 영향을 받아 인간은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회적 제도로 인간은 행위를 합니다. 라고 체크. 네 번째 단락, 갤렌이라고 하면 옆에다가 우리 뭐라고 쓸 거예요? 그렇지, 행위를 합니다. 하나만 더 쓸까? 그렇지, 행위를 하고 문화를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사람 이름 다 나왔는데 한 단락 남았죠? 그러면 마지막 단락은 글의 마무리 단계구나. 아, 맞아. 글의 마지막 단계 마무리 단락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던데 진짜 해주나 볼까? 셀러는 무엇을 통해서? 자아의식을 통해서. 플래스너는 인간의 탈중심성을 갖고 갤레는 문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너무 사랑스러운 말 아니냐?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세 사람이 말하는 인간이란 끊임없이 외부 환경이나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이제 옆에 것도 정리하러 갈게요. 빈칸 있죠? 첫 번째, 셀러의 견해. 인간은 무엇이 있어서? 그렇지. 자아의식이 있어서 내면을 대상화하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다. 플래스너는요, 인간과 동물 공통점 뭐가 있어? 독립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적응합니다. 하지만 동물과 달리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탈중심성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 갤레는요,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무엇을 하고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생존에 적합한 문화를 창조한다. 말은 빠져 있지만 인간은 인간이 만든 문화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죠. 네. 지문 114페이지 보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희수는 습관처럼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넜다. 희수가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유치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지켜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아, 부끄럽네. 희수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거 자아의식이 있단 얘기지.
이로부터 무단횡단을 하지 않기 위해 교통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머, 교통규칙은 따지면 문화 아닌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죠. 1번. 셀러의 입장에서는 희수가 부끄러움을 느낀 이유는 스스로를 의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스스로 의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셀러의 입장에선 희수가 무단횡단한 것과 아이들이 신호를 지킨 것은 자아의식의 존재의 유무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은 자아의식이 있었고 희수는 자아의식이 없었단 얘기인데 진짜 그런가? 그거는 아니지. 희수는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지. 플래스너의 입장에선 희수가 무단횡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 것은 스스로 자기 반성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맞고. 갤렌의 입장에서 교통규칙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다. 맞죠? 갤렌의 입장에선 신호를 잘 지키는 건 문화에 다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네요. 1번에 틀린 건 2번.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2번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 옆에 꼽살이 껴있는 문제. 기억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뭔데요? 네 번째 달라.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행위를 한다.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 놓고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특정한 행위를 합니다. 영찬이가 답 찾아줄 거예요. 1번의 답은 몇 번? 1번의 답. 인간이 만든 문화에 인간이 다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규칙을 지킨다. 이 부분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교실에서 공놀이 하려다 안전을 위해 교실에서의 공놀이를 금지한 학교 규칙이 생각이 나서 규칙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이 규칙에 도연이가 영향을 받았지.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좋겠네요. 됐어. 다음 페이지. 우리 바이러스 이야기 하러 갈 거예요. 왜요? 바이러스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한가? 사실 전 그렇습니다. 고1 수준의 지문이에요. 자, 확인해 보러 갑시다. 바이러스란 딱 봐도 뭐 하겠다라는 거야?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스스로는 증식할 수 없고 숙주세포에 기생해야 증식할 수 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일컫는다. 바이러스의 개념. 바이러스는 자신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명 활동에서 숙주세포를 이용한다. 혼자 살지 못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야 돼.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남의 등쳐먹고 살아야 돼.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 물질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 껍질이다. 바이러스를 찾아다가 분해해 봤더니 유전 물질하고 단백질 껍질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1915년 영국의 세균학자 트워트는 포도상 구균을 연구하던 중 세균 덩어리가 녹는 것처럼 투명하게 변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우와,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세균을 죽일 수 있으니까. 뒤이어 1917년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데렐은 이질을 연구하던 중 설사하는 거. 환자의 분변에 이질균을 녹이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미지의 존재를 박테리오파지라고 이야기를 했다.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고 무슨 뜻이에요? 세균을 잡아먹는 존재라는 뜻이다. 두 번째 단락까지 읽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바이러스란 뭡니다. 개념과 특성. 두 번째 단락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였어요? 박테리오파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니까 두 번째 단락은 박테리오파지의 발견과 뜻 정도 해주면 되겠지. 옆에 와 이거 무슨 뭔지 모르는 기계처럼 생겼는데 뭐 단순하게 그려놓은 거겠지. 이것도 그림이야. 보충 자료죠. 그러니까 옆에 뭐라도 써야 합니다. 박테리오파지는 머리와
꼬리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는 다면체로 되어 있고 면이 여러 개잖아요. 삼각형이 면이. 그 밑에는 길쭉한 꼬리 밑에는 갈고리 모양의 꼬리 섬유가 붙어 있다. 머리에는 박테리오파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유전물질이라고 써놓읍시다. 이 물질은 단백질 껍질로 보호되어 있다. 요 껍데기는 뭐였다? 단백질 껍질. 꼬리는 머리의 유전물질이 세균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꼬리 밑에다가 통로. 꼬리 섬유는 세균에 단단히 달라붙는 기능을 한다. 꼬리 섬유 옆에다가 달라붙어. 옆에 글의 핵심 파악 세 번째 단락 정리할게요. 머리는 다면체, 단백질 껍질로 보호된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꼬리는 길쭉하고 유전물질이 이동하는 통로다. 꼬리 섬유는 갈고리 모양 세균에 달라붙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제 봅시다. 저 박테리오파지가 어떻게 세균을 죽이는지. 박테리오파지는 증식을 위해 세균을 이용한다. 왜? 혼자선 증식을 못하니까.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을 만나면 꼬리 섬유가 세균의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한 단백질, 다당류 등을 인식하여 복제에 이용할 수 있는 세균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꼬리 섬유 밑에다가 또 쓸까요? 이것이 복제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용이 가능한 세균일 경우 갈고리 모양의 꼬리 섬유로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어 복제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거 복제할 수 있는 애겠다. 들러붙어. 세균 표면에 자리 잡은 박테리오파지는 머리에 들어있는 유전물질만 세균 내부로 침투시킵니다. 이 유전물질만 어디? 세균에 침투시킵니다. 그럼 세균 속에 박테리아의 유전물질이 들어가겠네. 세균 내부로 침투한 박테리오파지의 유전물질은 세균 DNA를 분해한다. 일단 집 주인을 작사를 내는 거지. 그리고 세균의 내부 물질과 여러 효소를 이용하여 박테리오파지를 형성할 유전물질과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원래 살던 집주인을 거의 작사를 내놓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물질과 단백질이 조립이 되면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되는 것이다. 네 번째 단락은 뭐예요?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과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 단락. 박테리오파지에는 독성 파지와 용원성 파지가 있다라면서 박테리오파지를 뭐 하고 있어? 분류해 놓고 있지. 이거 엄청 중요한 개념인데요. 분류도 결국에는 뭐다? 대조다. 이 말은 중요해요. 분류는 대조다. 대조는 왜 중요해요? 문제 내기 엄청 쉬우니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이거와 이거의 공통점은 물어보는 거니까 독성 파지와 용원성 파지의 공통점, 차이점 찾으러 가야지. 충분한 독성 파지는 충분한 양의 박테리오 파지가 복제가 되면 복제를 중단하고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하는 효소를 만든다. 세균의 세포막을 터뜨리고 외부로 쏟아져 나온다. 이와 달리 용원성 파지는 세균을 이용하는 것은 독성 파지와 같지만 세균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대신 세균 속에서 계속 기생하여 세균이 분열할 때 같이 늘어난다. 괜찮은가? 옆에 또 박테리오파지의 유형 볼게요. 독성 파지는 세균의 무엇을 파괴하고 외부로 쏟아져 나온다? 세포벽을 터뜨리고 밖으로 나온다. 용원성 파지는 세균에 기생해서 세균이 뭐 할 때, 분열할 때 같이 늘어납니다. 라는 것들.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화한 거는 한 거겠지. 뒤에 16번 또 영찬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위에 예제 2번 그림 봤더니
여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유전자 물질 집어넣고 지들끼리 증식을 해서 빠글빠글빠글 한 다음에 빵 하고 터트리고 튀어나오고 있네. 얘 독성 파지야 아니면 용원성 파지야? 그렇지. 그러면 옆에다가 우리 쓸 거예요. 독성 파지라고 써놓을 거예요. 최소한 한 문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1번 문제 A. 꼬리 섬유가 세포막 표면의 단백질 다당류를 인식한 결과에 따라 유전 물질의 침투 여부가 결정되겠군. 그렇지. 꼬리 섬유가 뭐 이거 복제할 수 있는 애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애였잖아요. 1번 괜찮아. 2번 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자기 유전 물질을 집어넣으니까. 박테리오파지의 머릿속에 있는 유전 물질은 꼬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세균 안으로 유입된다. 맞죠? C. 세균에 침투한 유전 물질은 세균의 내부 물질과 효소 등을 이용해 복제에 필요한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렇지. 네 번째 D. 야호! 증식했다. 세균 속에서 기생하다 세균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되었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세균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되는 건 독성 파지가 아니라 뭐라 그랬는데? 독성 파지가 아니라 용원성 파지 이야기잖아요. 이거 우리 아까 독성 파지라고 했는데 4번이 틀린 거지. 5번은 대놓고 세포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걸 봤더니 독성 파지겠구나. 5번 맞는 얘기죠. 틀린 건 5번. 밑에 나와 있는 이야기 어떻게 문제 푸는 겁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문제들 다 풀었으니까요. 됐고 어서 오세요. 117페이지 쭉쭉쭉 넘어갈 거고요. 118페이지 사뿐히 들여밟는 훈련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문제 푸는 대신에 그냥 저랑 같이 풀도록 할게요. 안녕. 수습하고 118페이지 펼 때 동안 조금 기다려줄게. 이렇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밥은 먹고 와요? 못 먹었겠지. 내가 아까 전화했을 때 일어났거든. 자꾸 내가 전화해서 지훈이 어디야? 이러면 내가 너 짝사랑하는 것 같지 않냐? 내가 너한테 너무 치근덕대는 것 같지 않냐? (118페이지) 사뿐히 들여밟는 훈련 문제. 이거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해서 요거 표현 C의 표현법으로 따지면 역설법이에요. 지려밟는 거는 이렇게 꽉 밟아갖고 이렇게 짓이기는 건데 사뿐히는 그거 완전 다른 느낌이지. 그래서 역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교 선생님들도 있다. 그냥 확인할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한 50억 정도 들고 50억 가지고는 안 되지. 한 200억 정도 들고 공장 하나 만들 거야. 괜찮아요? 뭐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옷이요? 영찬이는? 한 200억 정도 있으면 그냥 공장 만들어서 머리 쓰지 않고 그냥 있는 돈 쓸 거야? 있는 돈 쓰면서 그냥 이자 받으면서 살 거야? 난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200억이면 연 이자를 1%만 찾아도 1년에 2억인데요. 괜찮은데 그거? 사람이 일 안 하면 안 돼. 늙어.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 어떤 활동은 해야 해요. 하다못해 봉사활동이라도 하러 다녀. 여러분들 이제 공장 만들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산업입지론이라고 한다. 단어 뜻 설명해 줬잖아요. 첫 번째 단락에서 단어 뜻 설명해 주면 중요한 단어라고. 그래서 산업입지론에다가 네모. 고전적 산업입지론에서는 왠지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이게 요즘 수능 추세거든. 옛날 이론은 이런 게 있었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런 이론이 나왔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뭐 옛날 이론이 나오면 중요한 거 아니다.
고전적 산업 입지론에서는 비용이나 수요 중 특정 요인 한 가지에 주목해서 가장 효율적인 입지를 설명하는 최소 비용 이론과 최대 수요 이론이 있다. 고전적 산업 입지론에는 최소 비용, 최소 수요 이론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오겠지. 비용과 수요 중 어느 하나만으로 공장의 입지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데이비드 스미스 씨는 이 둘을 통합하여 준최적 입지론을 제시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고전적 산업 입지론, 최소 비용 이론, 최소 수용 이론, 준최적 입지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구예요? 그렇지. 준최적 입지론.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지.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스미스는 자신이 이 이론을 총 비용과 총 수입의 관계로 설명했다. 그럼 총 비용, 총 수입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 여기에서 총 비용이란 총 비용 동그라미. 제품 생산 활동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인건비, 운송비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된다. 들어가는 돈. 그렇기 때문에 공장 만들 때 총 비용은 커야 돼, 작아야 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인 최적 입지로부터 공장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총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제일 좋은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비용은 많이 들겠지. 다음 총수입이란 총수입 동그라미. 재화를 공급하여 생산자가 벌어들이는 총액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최대화인 지점인 최적 입지로부터 공장이 멀어질수록 총수입은 감소한다. 이 동네가 제일 많이 팔려. 고잔동이 제일 많이 팔려. 그러면 고잔동에서 멀어질수록 덜 팔리겠지. 총 비용과 총 수입을 모두 고려하여 총 비용이 총 수입보다 크면 손실이 발생하고, 그렇죠.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크면, 수입이 크면 이윤이 발생하는데, 총 수입이 총 비용과 같아서 더 이상 이윤을 얻지 못하는 지점을 공간적 한계라고 하였다. 공간적 한계 밑줄. 여기는 어느 점일까? 옆에다 쓸 수 있겠는데요. 총 비용이랑 총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이겠지. 한 달 지나서 결산해 봤더니 남는 게 하나 없어. 제로. 이 지점인 거겠네요. 됐을까? 그리고 이 공간의 한계의 범위 안에서는 이윤이 최대가 되는 최적 지점은 아니더라도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공장은 어느 곳에서도 입시할 수 있다, 입지한다라는 게 준최적 입시론의 핵심이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준최적 입지론 하고 있잖아요. 그 이론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한대. 그러면 밑줄이지. 공간의 한계의 범위 안에서 이윤이 최대가 되는 최적 지점은 아니라도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공장은 어디에서든 입지할 수가 있다. 됐나요? 옆에 거 이제 빈칸 정리하러 갈게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준최적 입지론이 등장했고, 준최적 입지론의 핵심, 총 비용과 총 수입의 무엇에? 관계의 바탕을 둡니다. 글의 핵심 파악 밑에 볼게요. 고전적 산업 입지론에선 최소 비용 이론, 최대 수요 이론, 무엇과 무엇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한다? 그렇지. 비용과 수요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합니다. 하지만 준최적 입지론은 비용과 수요를 모두 고려하고 공간적 한계 범위 안에 있으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는 아니더라도 공장이 생긴다. 밑에 표 봅시다. 비용이 많으면 손실, 수입이 많으면 이윤. 비용과 수입이 같으면 이윤의 공간적 한계. 스미스 씨 얘기 계속 보러 갑시다. 이윤의 공간적 한계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 내용은 뭘까요? 이윤의 공간적 한계가 달라지는 요인 몇 가지가 있대?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경영자의 경영 수완으로 CEO, 사장님이 얼마나 경영을 잘하는지, 효율적 경영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면 이윤의 공간적 한계는 그전보다 더 넓어질 수가 있다. 다음으로는 재정적 보조금이나 세금 등의 요인을 들었다. 재정적 보조금을 주면 어때? 조금 덜 남길 수 있는, 수입이 조금 덜 나는 곳에 공장 만들 수 있지. 세금이 부과가 되면 나 이 자리가 제일 좋았는데 세금 때문에 돈 나가야 되는데 여긴 안 되겠어. 다른 데로 가야지. 보조금을 받으면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비용이 증가한다. 보조금 받으면 비용이 감소, 세금을 부과받으면 비용이 증가. 요거 두 개는 같이 연결해서 생각. 마지막 요인으로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행 같은 거 가다 보면은 저기 어디에 보면은 무슨 가구 단지, 가구 만드는 데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 가다 보면 종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귀금속 가게들만 득식을 모여 있어. 2대 뒤쪽으로 가면은 웨딩드레스 샵이 엄청 있어. 이런 식으로 가게들이나 공장이 모여 있다고. 왜 모여 있을까? 연료의 공동 구입, 제품의 공동 판매 등으로 총 비용을 절감해서 이윤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옆 가게에서, 옆 공장에서 물건 시킬 때 나도 같이 시키는 거야. 운송비 줄일 수 있잖아. 결국 뭐예요? 역시 또 정리해 준다는 얘기죠. 스미스의 이론은 비용과 수요를 통합적으로 고려했다. 좋네. 이윤의 공간적 한계 내에서 최적 입지 아니래도 공장이 입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서 이전의 이론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라고요. 옆에 빈칸 채울게요. 이윤의 공간적 한계가 달라지는 이유. 누구? 경영자의 경영수완. 재정적 보조금 및 세금.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밀집.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됐고, 다음 페이지 문제 푼 다음에 확인하러 조금만 쉴 거예요. 거리에 따른 수입과 비용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 스미스의 이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스미스는 어디에 공장 생길 수 있다 그랬어? 수입이 크면 공장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앞에 칠판 볼게요. 어디에 공장 생길 수 있어? 요 구간에 공장 생길 수 있어. 수입이 많으니까. 여기 안 돼.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여긴 또 안 돼. 여기도 또 괜찮아. 그쵸?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에 공장 세울 수 있어. 근데 또 다시 볼게요. 어디? 요 지점,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에서는 어때요? 수입과 비용이 0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 빨간색 점 찍어 놓은 건 공간적 한계야. 1번. A와 C 사이에 어디에 세우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수입이 많으니까. A의 공장을 세우면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 그러니까 얼마? 수입과 비용이 같은 부분에 공장을 세운 것이다. 그렇지. D의 공장을 세운다면 C의 공장에 세웠을 때보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윤이 적다? 아니야. C 지점이든 D 지점이든 어떻게? 둘 다 이윤은 제로야.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E의 공장을 세운다면 B의 공장을 세웠을 때보다 총 수입과 총 비용의 차이가 크다. 살펴볼까요? E는 얼만큼? 차이가 요만큼이죠. B는요, 차이가 요만큼이지. 대충 봐도 E가 어떻게 더 많이 남겨먹는 곳이네. 그러니까 4번 괜찮은 말이지. 5번, E의 공장을 세우려던 공장을 E와 F 사이에 세우려고 할 때 F에 가까워질수록 어때? F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갈수록 무엇은 늘어나요?
총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밑에 2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구를 생산하는 A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선 환경오염 문제로 지역 내 공장에게 추가 부담금을 내기로 하기로 했다. 말이 좋아 추가 부담금이지 돈 더 내라. 앞에 지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세금하고 똑같은 거죠. 세금이 부과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다?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전을 고민하던 A 공장은 현재와 수요가 동일한 가 지역의 공장을 설립하고 지역 자치단체의 공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라는 점, 그럼 옆에다가 쓸까요? 보조금을 받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장을 이전하기로 했다. 경영 수완을 발휘하여 생산 비용의 5%를 절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1번. A 공장이 이전하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추가 부담금 때문이죠. 비용이 증가하니까. 맞는 얘기지. A 공장이 가로 이전하려는 것은 경영 수완을 발휘해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닐 거예요. 보조금 때문에 가는 거지. 일단은 가고 난 다음에 경영 수완을 발휘한 거지. 그러니까 2번 틀리지. A 공장이 가로 이전해서 보조금 지원 받은 것은 세금 감면을 받은 것과 유사한 것이다. 그렇지. A 공장이 총 수입이 동일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공장의 입지 범위는 달라질 것이다. 나쁘지 않네. A 공장이 같은 업종이 밀집했다면 연료 등 공동구입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맞겠지. 틀린 건 2번. 다음 120페이지 훈련. 요 지문은 패스할 거예요. 122페이지. 요거 입지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니까 시간 조금 지나도 이 지문 하나 한 다음에 충분히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당신은 여기 되어 있지. 요거 지문 같이 안 듣고 있어도 되니까 앞에 거 빠진 거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얘네 빈칸 있으면 좀 채워 놓으세요. 금방 맞추고 올게. 있나? 도시에서 업무, 상업, 주거, 공업 등 각종 기능 지역이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것을 도시 내부 구조라고 한다. 단어 뜻이죠. 도시 내부 구조 네모.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 내부 구조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느낌이 오나요? 첫 번째 단락에서 물어보면 그게 글 전체의 주제야. 도시 내부 구조의 형성 과정 혹은 형성 방법. 20세기 전반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심원 모델과 선형 모델이 제시되었다. 그러면 뒤에 딸랑 뭐 나와야 돼? 동심원 모델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선형 모델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동심원 모델은 20년대 시카고를 대상으로 도시 내부를 모형화한 것으로서 도심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면서 커진다. 도시가 커지는데 어떻게 커져? 이렇게 커져. 도시가 이렇게 있었어. 또 이렇게 생기고 중심으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도시가 이런 식으로 커질 거래. 즉 도심의 인접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 이곳이 과밀화되고 거주하던 사람들이 인접지역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 여기에 사람들이 좀 살고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라고. 그러면서 커진대, 도시가. 쾌적한 환경을 찾아 도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부 거주자들은 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동심원의 형태를 띤 도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심원 모델은
시카고만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적 구성 요소인 지형, 철도, 공업지대의 위치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다른 도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아, 별로 중요한 거 아니겠구나. 패스. 이에 대해서 지대와 교통로에 따라 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된다라고 봤었던 선형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부채 선자예요. 선풍기 할 때. 이 모델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채살 모양의 간선도로 교통이 생기면 이것을 중심으로 교통로를 중심으로 지대가 상승, 고급 주거지대, 이에 인접해서 중급 주거지대가 형성된다라고 보았다. 여기 볼게요. 도심이 있어? 도심이 있지.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생겨? 그러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어떻게 주거지역이 생기는데 여기는 고급 주거지역. 그거 조금 바깥으로 벗어나면 여기는 어떻게 중급 주거지역. 이런 것들. 쉽게 이야기하면 지하철역 근처, 큰 도로 근처에 아파트가 비싸. 그리고 거기에서 좀 멀어지면 집값이 조금 싸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네요. 여기에 또한 철도나 수로와 같이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대규모 교통시설이 입지를 하면 경공업 지구. 그 주변에는 지대가 싼 저급 주거 지구가 형성된다라고 보았다. 도로나 어디가 있어요? 간선도로 말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기찻길이 생겨. 그러면은 이 주변으로 경공업 지구, 공업 단지가 생기고 그 근처에 여기 공장에서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먹고 자고 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조금 지대가 싼 저급 주거지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하지만 뭐야?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내부가 더 복잡해지면서 이 두 모델로는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한계. 이래서 등장한 것이 도시가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라는 다핵심 모델이다.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라는 다핵심 모델. 이 지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다핵심 모델이네. 도시가 커지면서 핵심을 중심으로 여러 지구가 분화하게 됩니다. 다핵심 모델에서는 이러한 지구가 다음 네 가지 양상으로 분화한다라고 보았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단락은 뭐예요? 다핵심 모델에 의하면 핵심을 중심으로 여러 지구가 분화하게 되는데 어떠한 식으로 분화합니까? 네 가지. 첫 번째, 활동마다 유리한 입지 지점에 따라서 분화한다. 교통이 편리하면 도매업, 수륙 교통이 좋으면 공업지구. 둘째, 어떤 활동은 유리한 입지 지점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지점에 입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업이나 창고업은 도심 주변에 있는 게 확실히 유리해. 근데 땅이 많이 필요하지. 지대가 비싸. 입지하기 어려워. 그래서 대규모 물류 창고, 큰 창고는 도시 외곽으로 그냥 밀려나는 거예요. 셋째, 동종의 활동은 지적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분화한다. 지들끼리 모여, 금융기관끼리 모여, 도매업끼리 모여, 소매업끼리 모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화하여 상권을 유지하게 된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먹자골목이에요. 거의 진짜 온통 음식점이잖아. 넷째, 상이한 활동은 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서 위치한다. 업종이 다르면 굳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주택이랑 공업지구는 같이 있으면 안 돼. 소매업이랑 공업이랑은 또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떨어져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요인을 바탕으로 도시 내부 구조를 분석하는 다양한 모델이 등장한다.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면 도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해요? 도시 내부 구조를 이해하면 도시의 각종 기능 지역이 배치된 질서와 논리를 규명하고
도시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겠구나. 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옆에 빈칸 괄호 채우러 갈게요. 도시 내부 구조 분석 모델, 동심원 모델이 있습니다. 동심원 모델. 원을 그리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도시가 무엇을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아, 그치. 도심. 오케이.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 선형 모델. 다핵심 모델은요. 도시가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커지고 여러 기능지구로 분화한다. 활동마다 유리한 입지 지점이 분화하지만 땅값, 임대료, 지대를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지점에 입지한다. 직접 이익, 불이익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123쪽 요거 하나만 하고 쉴 거니까 조금만 힘내보세요. 그림 나오면 뭐라도 쓰라고 했죠. 앞에 거 위에다가 뭐라고 쓸까? 동심원 유형. 옆에 그림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선형 모델. 1번 도시 내부 구조는 기업, 도심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다. 맞죠? 인구 유입과 환경 등을 통해서 니은, 외곽 지역이 형성이 된다. 원래 여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 몰리면 못 살겠네.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대규모 교통시설이 입지하면 디귿, 경공업지구가 형성이 된다. 그런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지대가 상승하면 리을, 고급 주거지구가 생긴다. 괜찮죠? 지대가 싼 저급 주거지구는 리을, 고급 주거지구 근처에 저급 주거지구가 생기나? 아니지. 어디에? 공업지구 근처에 생기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5번. 큰 철도가 생기면 근처에 공장이 생기고 이 공장 근처에 무엇? 저급 주거지구가 생깁니다. 이런 얘기겠네. 6번 땡땡시의 공업지구인 간은 수륙교통관계가 좋아 창고업이 발달해 있지. 나에는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다는 도심 주변의 주택지구다. 1번 가와 다는 붙으면 뭐 창고랑 공업지구랑 주택지구랑 붙으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될 것이다. 그렇겠지. 가는 수륙교통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공업지구가 형성될 거다. 맞죠? 가에 창고업이 입지했다. 땅값이 높아 낮아. 낮은 지대를 지불한다. 나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직접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맞죠? 다 도심 주변에 도매업이 위치하면 되나? 도심 주변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때요? 지대가 높아요. 거기에 도매업 생기진 않을 거예요. 도매업은 어디에 생기는 게 좋아? 공업지구 쪽에, 그렇지.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공업지대 근처에 생기는 게 좋지. 그래서 답은 5번. 됐고, 124페이지 나갈 건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